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차 동네 상가에서 1인 속눈썹 연장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결혼 6년차지만 저희 부부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과의 시작은 참 불같았어요. 친구들과 놀러 갔던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부킹으로 만났거든요.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랑 결혼까지 가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는 그때 그 남자가 꼭 제 운명 같았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남편은 화려한 말재주와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대화를 하고 있으면 진짜 개그맨 뺨칠 정도였죠. 저는 그런 유쾌한 모습에 홀딱 반해 버렸습니다. 남편도 저를 너무 좋아했고요. 그렇게 불같은 연애를 하던 중에 덜컥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둘 다 나이가 있었고 잘 맞았기에 바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양가 허락을 받고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물론 결혼을 좀 급하게 진행한 감이 있긴 했죠.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결혼식 올리고 얼마 안 돼서 아이는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트라우마가 된 건지 아니면 그 뜨겁던 남편과 제 사랑의 유효기간이 끝나버린 건지 그 뒤로는 딱히 아이 소식도 없었을 뿐더러 부부 사이도 급격히 식어버렸습니다. 연애 때 그 뜨겁던 감정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지금은 그저 한 집에 사는 하숙생이나 다름없는 결혼했으니 의리로 사는 무미건조한 관계가 되어버리더라고요. 헤어지지 못하니 그냥 사는 애정도 멋도 없는 뜨뜻미지근한 그 정도의 부부 사이가 된 거죠. 그렇게 지내던 도중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털어 현재 핸드폰 케이스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사장이지 사실상 손님보다 팔이 날리는 날이 더 많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 구석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들여다보고 키보드 배틀이나 뜨며 시간을 죽이는 게 일상이었죠. 결혼은 좀 존경할 만한 사람이랑 하는 게 좋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남편과 불같은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긴 했는데 그 불이 식고 나니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책임감도 별로 없고 삶에 어떤 의지나 계획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존경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걸 지켜보며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또 부부라는 게 서로 실망해도 큰일 아니면 그냥 같이 살잖아요. 남편과 저도 그런 사이였죠. 제 속눈썹 샵과 남편 가게는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매일 점심을 같이 먹을 수도 있는 가까운 거리죠. 하지만 남편과 저는 굳이 밖에서 따로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가끔 제가 남편 가게 근처에 은행 업무를 보러 가거나 할 때 밥 먹었어? 안 먹었으면 밥 같이 먹자 해서 먹을 때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흔치 않을 정도로 각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3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시동생이죠. 한 뱃속에서 난 자식인데도 시동생은 남편과는 정말 많이 달라요. 공부도 그저 그랬고 지방 전문대를 나온 남편과 달리 시동생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꽤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명문대를 졸업했고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시댁의 자랑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남편은 동생에게 묘한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명절에 모여서 동생의 연봉이나 성과급 이야기를 들으면 씁쓸하게 술만 들이키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잘난 시동생은 입버릇처럼 저는 결혼 안 합니다. 혼자 화려하게 즐기면서 살 겁니다. 라고 비혼선언을 해왔습니다. 눈이 워낙 높아서 웬만한 여자는 성에 차지도 않을 것 같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동생이 마음이 바뀌었는지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저 결혼하겠습니다. 인사드릴 여자친구 데려오겠습니다.
평생 혼자 살겠다던 독신주의자가 갑자기 결혼이라니. 도대체 어떤 대단한 여자길래 그 콧대 높은 시동생을 사로잡았나 싶어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동생이 데려온 예비 신부를 보고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보라라고 해요. 처음 뵙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부티난 스타일에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한 피부, 연예인 뺨치는 외모. 알고 보니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는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타고 온 차도 고가의 외제차고요.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리셨고 저도 속으로 와, 역시 잘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는구나. 시동생이 능력이 좋네 싶었습니다. 시동생과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기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죠. 하지만 제 남편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축하보다는 질투와 욕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동서를 훑어보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갈 때 그러는 겁니다. 상훈이 쟤는 진짜 복도 많네. 저런 여자랑 살면 무슨 기분일까? 부럽다. 저 들으라는 듯 부럽네 어쩌네 하는데 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한마디 할까 하다가 괜히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툭하면 시동생 부부를 입에 올리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저와 동서를 비교하며 깎아내리기 일쑤였어요. 지는 그럼 시동생만큼 잘났나요? 저도 입이 없어서 참는 건 아닌데 툭하면 비교질이더라고요. 저랑 동서를 비교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나쁘고 저도 똑같이 비아냥거려줄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시동생과 동서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 후에도 여전히 화려하게 잘 살더군요. 저도 한 번씩 동서의 SNS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매일같이 협찬 사진에 화려하고 즐겁게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동서가 인플루언서로 버는 돈으로 치면 대기업 다니는 시동생보다 돈을 더 잘 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워낙 도도한 성격이라 시댁 행사에도 자주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바쁜 스케줄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며 어머님께 돈 봉투만 보내기 일쑤였죠. 볼 일도 없으니 동서지간인 저와도 거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명절 때나 잠깐 얼굴 보고 형식적인 인사나 대화를 가볍게 나누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평범한 평일 오후였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점심이나 먹을까 싶어 남편 가게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케이스 가게는 골목 안쪽에 있어서 평소엔 한산한데 그날따라 가게 앞에 번쩍거리는 최고급 외제차 한 대가 서 있더군요. 저거 동서차 아닌가? 싶어서 의아해하며 다가가는데 잠시 후 남편 가게에서 누군가 나오더니 차를 타는 거예요. 동서였죠. 동서가 남편 가게에 왜 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남편과 동서는 전혀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시댁에서도 남편과 동서가 대화를 하는 일은 거의 없죠. 게다가 일적으로든 뭐든 볼 일도 없을 거고요. 그런데 동서가 남편의 가게에 왜 왔을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미처 아는 채 하기도 전에 동서는 부랴부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찜찜한 마음을 안고 가게 문을 열었죠. 여보, 나왔어. 그러자 카운터에 앉아있던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요. 당신이 웬일이야 여기? 뭘 웬일이야. 같이 밥이나 먹을 거 해서 왔지. 평소엔 오지도 않으면서. 오면 안 돼? 그건 아닌데. 근데 방금 나간 사람 동서 아니야? 여기 왜 왔대? 제 질문에 남편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과장된 몸짓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봤어. 그냥 우리 가게 홍보 도와준다고. 에? 이 가게 홍보를 도와준다고? 동서가? 왜?
뭘 왜야?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인플루언서잖아, 잘 나가는. 당신이 뭐 홍보비라도 준다는 거야? 무슨 홍보비야, 가족끼리. 그냥 해준대. 그래서 그거 얘기하러 잠깐 온 거야. 하지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가족끼리 돈독하고 친한 사이도 아니고 굳이 동서가 저희 남편 가게를 홍보해 줄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따로 홍보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계속 의아해하니 남편은 발끈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왜 사람을 의심하고 꼬치꼬치 캐물어? 아, 당신 형사야? 그게 아니라 됐고, 밥 먹으러 왔으면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남편은 제 등을 떠밀며 황급히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밥만 퍼먹었고 다리를 달달 떠는 게 영 불안해 보였죠. 뭔가를 저에게 속이는 것처럼요. 좀 이상하긴 했지만 더 물어봤자 싸움만 날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찝찝하고 불길한 예감은 가시질 않았죠. 그 뒤로 정말로 동서의 인스타그램에 제 남편 휴대폰 케이스 가게를 홍보하는 게시물이 떡하니 올라온 겁니다. 평소 5성급 호텔 애프터눈 티세트나 명품 언박싱 사진만 올리던 동서였는데 조명도 칙칙하고 촌스러운 동네 휴대폰 케이스 가게 홍보글이 올라오다니요. 우리 아주버님 가게 방문. 케이스 너무 힙하고 예뻐요. 샵 가족사랑, 샵 폰케이스 맛집, 샵 협찬 아님. 셀카 속 동서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묘하게 경직되어 보였고 댓글창에는 팔로워들이 의아한 반응이 많았죠. 언니, 여기 언니 스타일 아니지 않아요? 해킹 당하신 줄 알았어요. 크크. 이런 류의 댓글들이요. 도대체 동서가 이걸 왜 올려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동서 정도의 인플루언서면 게시글 하나 올리는데도 몇백 줘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동서는 그마저도 엄청 선별해서 자기 이미지랑 맞는 것만 올린다고 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저희 남편 핸드폰 케이스 가게를 홍보해 준다고? 도저히 말이 안 되더라고요. 뭔가 찜찜한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는데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은 어머님 생신 때 터졌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음식 준비를 하느라 분주한데 부침가루가 뚝 떨어졌어요. 평소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기 싫어해서 어머님 저는 요리는 젬병이라 하며 쏙 빠져있던 동서였는데 그날은 먼저 자기가 부침가루를 사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서가 나가고 얼마 안 있어서 어머님이 산적꼬치도 모자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갑을 챙겨 뒤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그리 떨어지지 않은 담벼락 쪽에 익숙한 두 남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동서였죠. 저 두 사람이 몰래 나와서 할 얘기가 뭐가 있겠나요? 너무 수상한 상황이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담벼락에 몸을 기대고 둘이서 무슨 대화를 하는지 엿들어 보려고 했죠. 그런데 거리가 좀 있다 보니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대신 드문드문 이런 말은 들리더라고요. 그때 만나서 들을게요. 제발 닭달 좀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재수씨. 재수씨는 안 들키게 조심해요. 보는 눈 많으니까 처신 잘하고. 둘이서 뭔가 숨기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다 못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혹시 시동생과 나 몰래 둘이서 불륜이라도 저지르는 건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동서가 왜? 제 남편이 객관적으로 인물이 잘났거나 능력이 넘치거나 매력적인 사람도 아닌데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납득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따로 알아보기로 하고 남편에게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든 틈을 타 몰래 그의 휴대폰을 뒤졌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심정이었죠. 그리고 문자 보관함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내일 밤 9시 룸 술집 3번 방.
늦지 마. 늦으면 알지? 남편이 동서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프라이빗 룸으로 된 술집에서 그것도 밤 9시에 은밀하게 만나자는 약속.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불륜의 증거라고 확신했죠. 다음 날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련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당장 제가 보내드리는 주소에 술집으로 오셔야겠어요. 저희 남편이랑 동서가 거기 같이 있거든요. 네? 형수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영문을 모른 시동생에게 대략 있었던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시동생도 경악을 하면서 제가 알려준 주소로 달려왔습니다. 시동생의 얼굴은 흑빛이었죠. 형수님, 설마 우리 보라가 형이랑 바람이라도 폈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뭔가 오해가 있겠죠. 나도 정확히 몰라요. 분명한 건 그 두 사람이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들어가서 확인해 봐요. 우리는 종업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3번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제 손은 땀으로 흥건했죠. 둘이서 어쩌고 있을지 심장이 막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각오를 단단히 하고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고 그 천하의 도도한 동서가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저와 시동생이 들이닥치자 동서도 저희 남편도 경악을 했죠. 형,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시동생은 동서에게도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물어봤죠. 그 순간 동서는 남편을 보자마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오해를 하며 그러는 겁니다. 아주버님이 나 협박했어. 뭐? 협박? 재수씨, 뭔 소리예요? 내가 무슨 협박이야? 아니야, 상훈아, 그런 거. 일단 다들 진정 좀 하고. 나 협박한 거 맞잖아! 동서가 그렁그렁한 눈으로 남편을 노려보더라고요. 시동생도 저도 기가 막혔습니다. 보라야, 어떻게 된 건지 다 얘기해봐. 무슨 협박? 그런데 남편이 막 아무렇지 않은 척 말리는 겁니다. 야, 상훈아, 그만하고 일단. 그 순간 시동생이 남편 가슴을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남편은 소파에 넘어지듯 주저앉고요. 착하고 젠틀한 동생이 형을 떠밀어버리니 남편도 놀란 얼굴이었죠. 야,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나 밀었냐? 시동생은 남편을 노려보더니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이 너무 서슬퍼런 눈으로 말하니 남편도 일단 입을 다물었죠. 시동생은 동서에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형이 무슨 협박을 했냐고요. 그때 제 남편이 동서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말해. 다 말해봤자 네 무덤 네가 파는 거야. 하지만 동서도 악에 받쳐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상관없거든?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내가 저런 인간한테 휘둘린 거 생각하며! 뭐가 어째? 동서는 남편을 원망하듯 노려보았습니다. 저희 남편더러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니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시동생이 둘을 말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얘기해봐. 우리 형이 뭘 협박했는데. 실은 동서는 시동생 눈치를 보며 말하더라고요. 당신 형이 내 가구 다 폭로하겠다고 그리고 인터넷에 뿌려서 매장해버리겠다고 협박했어. 기가 막혔죠. 혹시 두 사람이 불륜 사이인가 의심했는데 이건 차원이 다른 범죄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실로 충격적이고 역겨웠죠. 알고 보니 저희 남편은 평소 동서의 화려한 삶과 연예인 같은 외모에 비틀린 욕망을 품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동서의 SNS를 염탐하고 뒷조사까지 직접 했던 겁니다. 사실 남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음습하고 의문스러운 취미가 있었는데요. 바로 뒷조사였습니다. 예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군가와 시비가 붙으면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그 사람의 신상을 털어내고야 마는
집요하고 찌질한 키보드 워리어 기질이 있었거든요. 전에도 한번 커뮤니티에서 누구랑 의견이 안 맞아서 싸움이 붙었나 봐요. 인터넷상에서 있었던 일이니 털고 지나가면 될 텐데 남편은 약이 올랐는지 의도적으로 그 사람 신상을 털었던 것 같더라고요. 악착같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알게 되고 그 일로 고소를 당하네 만에 한 적이 있습니다. 겨우 돈 주고 합의를 했었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너무 실망하고 기가 막혀 그 정성이면 흥신소나 차리지 그러냐고 비아냥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다른 사람 뒤를 캐는 데는 아주 지능적이었는데 그걸로 정말 동서의 뒤를 캐본 모양이에요. 그렇게 남편의 집요한 추적 끝에 드러난 동서의 과거는 지금의 우아한 모습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달랐습니다. 동서는 20대 초반 호스트바에 빠져 걷잡을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낮에는 대학생이었지만 저녁에는 호스트바에 단골로 다니던 죽순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빚이 생겼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동서 본인도 유흥업소에서 접대부 생활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호스트랑 동거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임신도 하고 수술도 몇 차례 했다더군요. 학교도 중퇴하고요. 평범한 여대생이었다가 밑바닥 인생으로 추락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정신을 차린 건지 그 호스트와 헤어지고 얼굴도 싹 뜯어고친 모양이었습니다. 이름까지 개명하고요. 마음먹고 과거를 완전 지워버린 거죠. 그 후에 예쁜 외모로 SNS 인플루언서로 성공을 했고 지금의 시동생을 만나 결혼까지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동서의 과거를 어떻게 찾아낸 건지 다 캐내게 된 모양이에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지만 남편 입장에서 동서의 먼지는 꽤나 큰 것이었겠죠. 남편은 이 치명적인 약점을 쥐고 동서를 협박했다고 하더군요. 동생에게 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에 인플루언서의 실체라고 해서 올릴 수도 있다고요. 얼굴이 알려진 인플루언서였던 동서는 마지못해 저희 남편에게 돈을 주거나 요구사항을 들어준 모양이었습니다. 어쩐지 그래서 뜬금없이 남편의 가게도 홍보해줬던 모양이었죠. 그 과정에서 남편은 동서를 조종하는 재미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욕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던 거죠. 재수씨, 예전에 남자들 비위도 잘 맞췄다면서. 그럼 내 애인 노릇도 좀 해줘. 남편은 동서에게 만남을 강요하며 협박을 했다고 했고 동서는 지금의 가정과 지위를 지키고 싶어서 남편에게 끌려다녔던 것이었죠.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시동생은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형이 사람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인간이야? 이 쓰레기만도 못한 새끼야! 시동생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남편에게 주먹을 날렸고 루마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코피를 흘리면서도 비열하게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 과거가 얼마나 더러운 줄 알아? 내가 너 구해주려고 그런 거라고! 닥쳐! 그 입 닥치라고! 형제간의 난투극을 말리던 저 역시 남편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더러운 인간아! 네가 내 남편이라는 게 소름 끼치고 역겨워. 넌 구제불능이야. 저는 그 길로 뒤도 안 돌아보고 룸을 뛰쳐나왔습니다. 그 후로 저는 곧장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의 뒤나 캐고 다니다가 이제는 가족인 재수 씨를 상대로 협박과 성추행을 일삼는 파렴치한 인간이라니. 저런 인간하고 결혼을 했다는 게 너무 끔찍할 정도였습니다. 그 법원에서도 남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저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고 저는 남편의 재산 절반을 가압류하며 철저하게 응징했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정신 못 차리고 동서의 과거를 인터넷에 올리려고 시도한 모양인데 그 전에 동서가 알게 되어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더불어 변호사를 선임해서 협박죄로 남편을 고소한 모양이었죠. 동서도 더 이상 저희 남편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모양이에요.
하지만 시동생 부부의 결말 또한 끝이었습니다. 동서도 아주버님에게 너무 시달려 지긋지긋했을 거고 시동생 역시 동서의 과거를 알고 정이 떨어진 모양이더라고요. 시동생이 먼저 동서에게 이혼 통보를 했다고 하고 동서도 바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시동생 형제 사이도 원수지간이 돼서 다시는 안 보고 산다고 들었고요. 한때는 가족이었던 우리는 그렇게 남보다 못한 원수 사이가 되어 고소 파티를 열다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무능력하고 찌질해 보였던 내 남편. 차라리 그냥 무능력하고 찌질한 게 낫죠. 이런 범죄까지 저지를 줄이야. 가족을 먹잇감으로 삼는 악마 같은 본성을 숨기고 있었다 생각하니 기가 막힙니다. 사람 속은 열길 물속보다 깊다더니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미련 없이 정리했습니다. 원래도 큰 애정이 없었는데 그 일을 기점으로 완전 정리가 된 거죠. 그렇게 깨끗이 갈라선 후 현재는 가게 운영하면서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일에만 집중하며 평범하지만 거짓없는 제 일상을 되찾으려 노력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작은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한 남자의 그림자로 살아왔는데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지나고 보니 참 허망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었던 사람의 마음에 기댔던 지난 날들,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던 기막힌 반전과 복수의 기록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남편이었던 김창민을 처음 만난 건 저의 20대 시절이었습니다. 그날은 싱그러운 봄 기운이 가득했던 대학교 축제날이었죠. 친구를 따라 우연히 놀러갔던 옆 학교 노천 강당 무대 위, 기타 한 대를 메고 노래를 부르던 한 남자가 제 시선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눈을 지그시 감고 노래하던 김창민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게 반짝거렸던 것 같아요. 감미로우면서도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제 심장도 그 박자에 맞춰 요동쳤죠. 그 노래 실력도 일품이었지만 무엇보다 무대를 즐기는 그 당당한 눈빛과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저는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첫눈에 그 남자에게 반해버린 것이죠. 마침 창민이를 잘 알던 친구가 제 멍한 표정을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쟤 노래 진짜 잘하지. 성격도 시원시원해. 너 관심 있으면 내가 다리 한번 놔줄까? 저는 친구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했고 그렇게 시작된 저희의 인연은 축제의 뜨거운 열기보다 더 강렬하고 화끈하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사귀고 나서 알게 된 창민이의 현실은 무대 위 화려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창민이는 홀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세정이와 함께 낡고 초라한 빌라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가수의 꿈을 꾸던 몽상가였죠. 그때는 그런 모습이 철이 없다기보다 순수한 열정처럼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그런 모습조차 귀하고 근사해 보였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정말 지독한 콩깍지가 씌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마냥 창민이가 좋아서 결심을 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창민이더러 비현실적인 꿈이라 해도 나만큼은 이 사람의 꿈을 끝까지 믿어주고 지탱해 주겠다고요. 그러던 중 창민이에게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창민이의 어머니가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창민이는 넋이 나간 채 무너져 내렸고 저는 기꺼이 그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당시 사회초년생이었던 저는 피 같은 월급을 쪼개 창민이와 그의 여동생 세정이를 살뜰히 챙겼어요. 제가 무슨 엄마도 아니고 보호자도 아니건만 그때의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엄마 역할을 자처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창민이가 눈물을 흘렸는데
저는 그게 영원한 사랑의 맹세인 줄로만 믿었죠. 취업 후 제 일상은 오로지 창민이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 형편도 어렵건만 대학교를 졸업한 창민이는 취업은 뒷전이었고 오디션만 보러 다녔어요. 남들은 다 철딱선이 없다고 뭐라고 했지만 저는 그가 언젠가 무대 위에서 빛날 거라고 생각하며 군말 없이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제 월급날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창민이의 보컬 레슨비를 입금하고 오디션 때 입을 번듯한 옷 한 벌을 사는 것이었거든요. 심지어 미용사가 되고 싶다는 창민이 여동생 세정이의 학원비와 재료비까지 제가 전부 감당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저를 보며 정신 차리라고 했죠. 정은아, 네가 걔 엄마야? 아니면 자선사업가야? 너는 네 옷 한 벌 안 사 입으면서 왜 그렇게까지 해? 너 지금 완전 등골 빨리고 있잖아. 라며 혀를 찼습니다. 남들 눈에 저는 너무 한심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때를 후회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저 행복했거든요. 정말 원 없이 제 모든 걸 다 쏟아부었기에 후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제 마음 한켠에는 그가 언젠가 성공해서 저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결국 가수가 되진 못했지만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현실은 기대만큼 녹록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취업 같은 건 생각도 못 해보고 낮에는 백화점 행사, 문화센터 소공연, 놀이동산의 일당제 공연을 전전하며 푼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마저도 없는 날에는 집에서 놀았는데 그나마도 아는 형이 술집을 운영하면서 서빙 일을 했죠. 하지만 거의 푼돈을 버는 시기라 결국 생활비의 80% 이상은 오롯이 제가 감당했습니다. 가수가 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걸 깨달았던 데다 나이도 너무 차버린 창민이가 어느 날 그러더군요. 자기가 가수는 못 되어도 유명 작곡가가 되어 대박곡을 써보겠다고요. 그렇게 고가의 작곡 장비와 학원비를 요구했고 저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적금까지 깨서 그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러더라고요. 은하야, 남자는 자기를 믿어주는 여자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 법이야. 네가 나를 이렇게 끝까지 믿어줬으니 나는 절대 너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진짜 멋지게 성공해서 호강시켜 줄 테니까. 눈시울까지 붉히며 하던 그 말을 저는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인생의 유일한 구원은 나뿐이라고도 말했고요. 하지만 4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르자 저도 사람인지라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30 중반이 다 되도록 정규직 직장 하나 없이 밤마다 술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간간히 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예전 축제 무대 위에서 보았던 그 찬란한 반짝임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힘든 것보다 참기 힘든 건 남편의 말과 푸념이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밑바닥이냐. 나도 저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화려한 옷 입고 외제차 타면서 살고 싶다며 철딱선이 없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제가 참다 못해 그랬죠. 여보, 이제는 우리도 나이가 있잖아. 꿈도 좋지만 이제는 좀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서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을까? 자격증 준비 같은 거라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랬더니 남편은 서운해하며 그러더군요. 진짜 너무한다. 너까지 나 무시하는 거야? 그러더니 토라져서는 며칠씩 저와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평소와 달리 들뜬 얼굴로 그러더군요. 취업했어. 이제 만족해? 어디에? 술집 사장님이 아는 지인 회사에 소개를 해줬어. 쇼핑몰이야. 내가 워낙에 성실하고 싹싹하잖아. 이제 나도 번듯하게 출근하고 돈도 벌어올 테니까 기다려.
사회생활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회사에 취직이 됐나 의아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회사에 들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뒤늦게라도 회사를 다닌다고 하니 너무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남편은 CS 업무랑 포장 업무 같은 잡무를 주로 한다고 했는데 월급은 나쁘지 않게 받아왔거든요. 회사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구매대행 쇼핑몰이라면서 무슨 월급을 이렇게 많이 받느냐 물었는데 남편은 그저 우리 사장님이 통이 커서 그렇다고만 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밤늦게 사장님이 급하게 부른다며 술상무라도 해드려야 된다면서 수시로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사장님은 남자라고 했고요. 주말도 한밤중도 가리지 않고 전화 한 통에 튀어나가는 모습이 도저히 정상적인 회사원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니까 이해는 하면서도 뭔가 마음 한구석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죠. 혹시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쇼핑몰이 어딘지 알려달라고 해도 맨날 대충 얼버무리더니 지나가는 길에 대충 저기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 위치를 기억해 두었죠. 그러다 얼마 뒤 장롱 깊숙한 곳을 정리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번쩍이는 명품 시계가 담긴 상자였던 거죠. 그냥 봐도 상자가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낯선 브랜드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놀랍게도 1,000만 원이 넘는 고가 브랜드의 시계더군요. 이게 왜 우리 집에 있지? 저는 너무 놀랐죠.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이게 뭐냐고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좀 당황하더라고요. 자기 딴엔 숨겨둔 건데 제가 발견한 거니까요. 하지만 이내 천연덕스럽게 그러는 겁니다. 아, 사장님이 주셨어. 이걸? 왜? 나를 너무 아끼고 좋게 생각하셔서. 그래서 선물로 주신 거야. 사장님 잘 안 쓰신대. 원래 사장님 거야. 말이 돼? 이거 검색해보니 엄청 비싼 거던데 이걸 선물로 준다고? 아, 원래 돈 많은 사람이야. 일 잘하는 직원한테 그 정도도 못 줄까.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차가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평생 노래밖에 모르던 남자가 사회생활 한번 안 해봐서 썩 일을 잘할 것 같지도 않은데 고작 몇 달 일했다고 명품 시계를 선물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제 직감은 이미 경고등을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아주 심각하고 추악한 일이 남편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죠. 게다가 그 남편은 점차 변했습니다. 예전엔 저에겐 늘 고맙다고 말을 하고 서로 좋은 말, 다정한 말만 주고받았는데 어느 순간 저만 보면 짜증을 내고 눈을 부라리는 거예요. 막 트집을 자꾸 잡고 억지도 부렸죠. 그 바람에 남편과 저는 자주 싸우게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잔뜩 만취해서 들어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지 알겠어. 다 너 만나서 그래. 뭐라고? 너를 만나는 게 아니었어. 너같이 구질구질한 애랑 살다 보니 내 운이 다 막힌 것 같아. 잘 나가는 사람이랑 있어야 나도 잘 되는 건데 네 옆에 있으니까 결국 나도 이 모양으로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야. 라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다 막히더라고요. 언제는 자기를 믿어줘서 고맙다더니 이제는 제가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고 저 때문에 자기가 안 풀렸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남편은 그 뒤에 이혼까지 요구했습니다. 저랑 더 이상 안 살고 싶다면서요. 저는 이혼을 못 해준다고 버텼지만 남편은 끈질기게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야 할 것처럼 저를 닥달해대더니 나중엔 집까지 나간 거예요. 심지어 연락도 잘 되지 않았고요. 저는 전에 남편이 지나가는 길에 말했던 그 쇼핑몰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으로 찾아갔죠. 어떻게 오셨죠? 아, 김창민 씨 와이프인데요. 김창민 씨 좀 만나러. 누구요? 김창민이요. 그 직원은 어리둥절해하며 그러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김창민이라는 사람은 없는데요. 직원이 10명밖에 없어서 누가 누군지 다 아는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어찌나 벙찌던지요. 남편은 이곳에 다니는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분명 쇼핑몰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그럼 여태까지 어디로 출근을 했으며 매달 가져오던 월급은 뭐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제 남동생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어요. 남동생도 매형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자기가 돕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동생과 함께 남편의 뒤를 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집을 나갔기에 당장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한 가지 묘수를 떠올렸죠. 남편에게 이혼해 줄 테니 집에 좀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연락 다 씹으며 지내더니 이혼해 준다고 하니까 냉큼 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집에 없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욕을 하며 집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외제차에 올라타는 겁니다. 도대체 뭔 돈이 있어서 저런 차를 타고 다니는 건지 저는 남동생과 남편 뒤를 조심히 밟았습니다. 남동생이 친구에게 빌려온 차인데다 썬팅이 짙어 남편이 알 턱이 없었죠. 남편은 뜬금없이 한 건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차를 대놓고 올라갔죠. 남동생과 뒤따라가 보니 엘리베이터는 6층이었습니다. 남동생과 저는 6층으로 올라가 보았죠. 6층에는 2개의 상가가 들어있었는데 하나는 사무실로 쓰는 것 같고 나머지 하나는 공실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남편이 들어간 곳은 저 사무실이겠더라고요. 문이 닫혀 있어서 들어갈 순 없었는데 사무실 앞에 현판이 밖에 걸려져 있었습니다. 이름을 보니 쇼핑몰 같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이 여길 다니는 건가? 근데 여기가 뭐라고 저 비싼 차에 저렇게 번드르르하게 다니는 걸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나오는 겁니다. 남동생과 저는 황급히 계단으로 몸을 숨겼죠. 남편과 함께 나온 여자를 살펴보니 얼굴은 성형을 많이 한 전형적인 강남 미인상이었습니다. 남편보다는 5살 많아 보이고요. 게다가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있는데 몸매도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쇼핑몰 사장이 남자라고 했지만 저 여자가 쇼핑몰 사장이 아닌가 싶더군요. 그런데 복도로 나온 남편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자연스레 그 여자 허리에 손을 두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보라라고 불렀습니다. 둘은 딱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후 저는 그 쇼핑몰과 보라라는 이름의 여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위해 여러 인터넷 카페를 수소문해 입소문이 난 흥신소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의뢰를 했어요. 의뢰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놀랐지만 어쨌든 남편과 그 여자가 무슨 관계인지 그 여자의 정체는 뭔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보라에 대해서 추적한 흥신소 사장님이 저더러 이 여자랑 남편이랑 바람 피는 거 맞냐고 다시 묻더라고요. 네, 왜 그러세요? 어떤 여잔데요? 그렇게 흥신소 사장님은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이보라라는 이 여자 남편이 이 바닥에선 꽤나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바닥이라뇨? 박성호라고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도 여러 개 운영하고 사채도 놓고 조폭 쪽이랑 관계가 좀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쪽 계통에선 꽤나 큰 손이거든요. 알아보니까 이보라가 박성호 마누라네요. 그 전에 이혼을 2번 했으니 3번째 마누라쯤 되겠어요. 네? 그 여자의 이름은 이보라였고 심부름센터와 사채업을 여러 개 하는 박성호라는 사람의 3번째 아내였습니다.
박성호와 이보라의 나이 차이는 14살이었어요. 이보라는 술집 여자 출신이라는 소문도 있지만 기록상으로는 여대 출신이고 의상 디자인 전공자라고 하더라고요. 박성호가 쇼핑몰 하나를 차려주었고 거기에 사장으로 이름 올려놓고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은 박성호의 사업자금 탈세를 위해서 쇼핑몰이 있다는 말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 남편은 그 밑에서 일을 하다가 이보라랑 눈이 맞은 것 같아요. 나도 박성호 사장을 직접 본 적은 없는데 들은 얘기는 많아요. 보통 포악한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게다가 자기는 결혼도 3번 하고 따로 두고 있는 애인도 많다는데 정작 자기 여자가 딴 놈 만나는 건 절대 두고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아작을 낸다고. 내가 알아보니까 정은아 씨 남편이 현재 사는 집도 이보라가 얻어준 것 같아요. 둘이 상당히 깊은 내용 관계인 것 같고 당연히 박성호는 모르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만약 상간녀의 남편이라는 박성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단순히 위자료 소송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겠더라고요. 업계에서도 악명 높은 사람이라는데 그의 와이프와 외도를 저질렀으니 남편이 대범하다고 해야 할지 멍청하다고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건지 어쩐지 하여튼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든 생각이 이 진흙탕에서 하루라도 빨리 발을 빼야겠다는 거였어요. 어차피 남편 놈 바람피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었고 자기를 위해 헌신한 저를 헌신짝처럼 내쳤잖아요. 저도 만정 떨어져서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상간녀의 남편이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라면 괜히 저까지도 이 일에 엮이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이혼해줄게. 야, 뻥치지 마. 저번에도 네가 이혼해준다고 해서 집에 갔는데 너 집에도 없더라? 사람 똥개 훈련시켜? 내가 이러니까 너랑 살기 싫다는 거야. 참 끝까지 뻔뻔하다. 나 다 알고 있어. 너 바람 폈잖아. 그래서 이혼해달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제 말에 남편은 움찔하는 듯 잠시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지가 더 발끈하는 겁니다. 뭐라는 거야? 아니거든? 잡아떼지 마. 이보라. 쇼핑몰 운영하는 사장이지. 너 거기에 직원으로 다니고 있고. 제가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말하자 남편도 엄청 놀란 듯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이혼해준다고 할 때 좋은 말로 집에 들어와. 나도 너 지긋지긋해. 그냥 끝내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남편은 찍소리 못하고 그 길로 집에 왔습니다. 저는 담담해진 마음으로 이혼 서류를 건넸어요. 그 사이에 마음 정리를 모두 끝냈기 때문에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남편 놈은 제 눈치를 보며 그러더군요. 내가 바람핀 거 알았는데도 괜찮아? 몇 년 동안 내 돈 생활비로 잘 쓰고 살다가 갑자기 이혼해달라고 연부를 외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몰랐을까봐? 내 뒷조사 했어? 뒷조사라고 할 것도 없었어. 됐고 이혼 안 할 거야? 해야지. 미안해. 됐어. 나 너랑 그 여자 상대로 위자료 소송 걸 거야. 이 집도 내 지분이 더 많으니까 너는 몸만 나가. 그리고 네 여동생한테도 내가 그동안 학원비며 용돈 준 거 그것도 다 받아낼 거야. 이혼과 별개로 전부 다. 위자료 소송 걸 테니 그런 줄 알아. 제 말에 남편은 미간을 찌푸리더라고요. 아, 왜 그래. 그냥 좋게 이혼해주지. 무슨 소송이야. 야, 내가 이쯤에서 끝내주는 것도 고마운 줄 알아. 이혼은 해주는데 그거랑 별개로 위자료는 받아야 나도 덜 억울하지 않겠니? 너 같은 놈한테 허비한 내 시간이 아깝다. 남편은 망설이더니 그러더라고요. 소송은 따로 하지 말자. 그거 너무 피곤하잖아. 그러지 말고 내가 그냥 돈으로 주면 어떨까? 돈 많은 여자 옆에 있더니 돈이 썩어나나 보지? 얼마 줄 수 있는데? 한 5천. 웃기고 있네. 이혼 서류 도장 찍고 꺼져. 난 바로 변호사 만나서 소송할 거야.
너한테도 이보라한테도 네 여동생한테도. 아, 저기 1억 줄게. 1억. 그 정도면 됐지. 네가 소송해서 위자료 받는 거보다 훨씬 나을걸? 네가 1억이 어딨어. 그 여자가 그렇게 큰 돈도 덥석 준대? 실은 내 앞으로 차를 한 대 해줬는데 그거 담보로 돈 빌리면 돼. 진짜 줄게. 야, 나도 사람인데 너한테 솔직히 미안한 마음 아예 없겠냐? 입이나 작작 털어. 진짜 하는 짓 영락없이 제비 같으니까. 좋아. 1억 송금해. 그럼 소송 없이 깔끔하게 끝낼 테니까. 대신 올해는 못 기다려줘. 그렇게 남편은 얼마 뒤 그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저에게 약속한 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따로 법적 소송은 하지 않는다고 각서까지 쓰고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했죠. 남편은 이혼이 잘 마무리돼서 신났는지 저한테 종종 연락하고 지내자는 개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저 인간이 새 출발한다고 신나나 보다 싶어서 어이가 없었죠. 남편은 저를 치워버리고 돈 많고 할 일 없는 그 여자 기둥서방으로 지내면서 꽃길만 걷는 줄 알았겠지만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 복수를 위한 피날레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약속대로 남편에게 소송은 하지도 않을 거고 그 여자를 만나 머리끄덩이를 잡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런 마당에 속 시끄럽게 난리치며 끝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대신 저는 그 악명 높다는 이보라의 남편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보라의 남편이 운영한다는 흥신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솔직히 너무 긴장됐지만 그래도 이대로 끝내기엔 너무 억울했기에 마음을 다잡고 찾아갔죠. 그곳에서 저는 최대한 가련한 표정으로 남편의 불륜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상대 여자가 누군지 좀 알아봐 달라고요. 제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걱정 말라고, 이런 일은 우리가 전문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저 사람이 박성호는 아닌 것 같았지만 박성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니 상대 여자가 이보라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박성호에게 귀뜸을 하겠죠. 저는 좀 비싸다 싶은 의뢰성금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 돈은 남편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였죠. 일주일 뒤 흥신소 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게 있으니 사무실로 와달라는 거였죠. 좀 긴장은 됐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흥신소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담배 연기와 함께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 사이에는 50대 정도의 남자가 있었는데 아마 그 남자가 박성호인 듯 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저는 약간 긴장한 채로 앞에 앉았죠. 남편분 성함이 김창민이고 김창민과 만나는 여자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하셨죠? 네? 네. 김창민과 이혼하실 건가요? 떠보듯이 물어보는 그 남자의 눈빛이 빛나더라고요. 저는 애써 올라오는 긴장을 누르며 말했죠. 이혼은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 여자가 누군지 알아야 상간소송을 걸 수 있으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 쪽에 의뢰하신 거 맞아요? 엄청 날카롭게 물어보더군요. 분위기가 너무 살벌한 탓에 내가 괜한 짓을 벌였나 잠깐 긴장이 되었죠. 뭘요? 왜 그러시죠? 그 남자는 저를 한참이나 빤히 보더라고요. 저도 너무 긴장이 됐지만 애써 모른 체 하느라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말했죠. 김창민은 대학교 때부터 만나서 결혼 내내 제가 뒷바라지를 다 했어요. 그 사람을 많이 믿고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혼해 달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여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잔지 궁금해서 여길 찾아온 거예요. 인터넷 카페 같은 데 찾아보니까 여기가 워낙 유명하다고 해서 온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저는 애써 긴장을 감추며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박성호는 비웃으며 제 앞에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러더니 옆에 직원을 시키는 겁니다. 직원은 껄렁한 눈빛으로 돈뭉치를 들고 와 제 앞에 놓더군요. 이게 뭐죠?
정은아 씨가 낸 성금입니다.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더 이상 남편이 만나는 여자에 대해서 캐고 다니지 마세요. 네? 왜요? 박성호는 매서운 눈빛으로 경고하듯 말하더라고요. 길게 말할 것 없이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건 돌려드릴 테니까 다시는 이런데 얼씬거리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이혼하세요. 저는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돈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나가려는데 박성호가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 찾는다고 여기저기 들쑤시지도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 말에 저는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그곳을 벗어나고 나니 내가 너무 위험한 짓을 하려 했구나 싶어 모골이 송연하더라고요. 이보라의 남편은 제 생각 이상으로 무섭고 험악해 보였습니다. 제 의뢰 때문에 제 남편 뒷조사를 하다가 이보라와의 관계를 알아낸 것 같은데 뭐 어쩌려고 그러는지 저한테 돈까지 돌려주며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더군요. 저는 이미 이혼 막바지니까 나도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혼 조정도 모두 끝나고 이혼이 성립되던 날 남편은 연락도 되지 않았고 당연히 법원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싶어 초조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남편의 업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뒤 남편의 여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보고 혹시 오빠랑 연락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동생은 2달 전에 김창민과 마지막으로 연락했는데 김창민이 자기 신변에 큰 문제가 생겼다며 죽다 살아나서 도망갔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외국으로 도망간다고 일단 있는 돈 다 빌려달라는 전화가 왔었답니다. 그때 신우가 주변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 급히 보내줬는데 그 후로 연락 두절이래요. 신우도 돈을 갚아야 되는데 오빠가 연락도 아예 안 되고 외국으로 가버린 것 같은데 혹시 저는 오빠랑 연락하거나 오빠의 사정에 대해서 모르냐는 겁니다. 저는 신우에게 오빠랑 그렇게 안 좋게 끝이 났는데 내가 더 이상 연락할 일이 있겠느냐. 정 걱정되면 경찰에 신고를 한번 해봐라 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아마 남편은 박성호에게 들킨 뒤 해외로 도망을 간 모양이었죠. 그렇게 도망가서 어떻게 됐는지 또 상간녀인 이보라는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알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어쩌면 남편은 그 외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약삭빠른 인간이니 도망가서 잘 숨어 지낼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저랑은 이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죠. 제 모든 걸 아낌없이 주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던 지난 세월. 저는 사랑이었지만 김창민에게 저는 뭐였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저 이용하기 좋은 현금 인출기였을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 믿었고 그게 내가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을 때니 그때의 저를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남자에게 제 마음의 전부를 거는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꿈을 대신 꾸어주는 대신 제 꿈을 위해 투자하고 저를 위해 일하며 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